안녕하십니까. 토론경남 조희묵입니다. 온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엔 결혼, 취업, 출산과 함께 정치가 근기어라고 합니다. 자칫 화목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다른 단어와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는 세대가 모인 자리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토론경남에선 정치를 추석상 위에 올려놓을까 합니다. 함께 얘기 나눌 경남 지역 국회의원 3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혜을 국회의원 김정호입니다. 자유한국당 박한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여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되는 방송은 유튜브 토론경남의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회에 입문하신 소감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20대 총선 이렇게 보니까 300명 중 132명이 초선 의원이라고 하네요. 초선 의원이 한 44%에 달하는데요. 세 분도 좀 다 초선 의원이시죠. 예. 물론 이제 두 분은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입문을 하셨지만 먼저 김정호 의원님부터 소감. 예. 예, 저는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 보궐로 김해을에서 국회에 입문했습니다. 벌써 1년 3개월이 되었네요. 지난해는 국토위원으로서 우리 경남의 오랜 수건인 서부경남 내륙고속철도 유치 조기 착공을 위해서 애를 썼고요. 또 무엇보다도 김해 신공항 지금 총리실에 검증이관이 되었는데 그거 부울경 검증단장을 맡아서 매우 바빴습니다. 최근에 과기부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5군데 전국했는데 그중에 3곳이 우리 경남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박한수 의원님이나 여영국 의원도 다 힘을 함께 했는데 이게 경남 지역 경제를 살리는 조그만 성과라고 생각이 되어서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수 의원님. 예. 제가 국회에 입문해가지고 참 많은 경험과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출마한 지 얼마 안 돼서 탄핵이 있었잖아요. 현직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 이제 새누리당이 완전히 거의 뭐 이렇게 해산 직전까지 갔었고, 새로운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되는 과정에서 제가 비상대책위원과 장당 TF팀장을 맡아서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고요. 처음으로 정치의 경험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제 경험을 했고, 우리 20대 국회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국회에 입문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이 국회가 원래는 뭐 입법권 또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회에 입문을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거는 정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고 또 국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정당을 대변하고 정당의 입장에 서서 정당의 대표기관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20대 국회는 어떻게 보면 상생과 화합보다는 갈등과 대립의 기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단체장도 하셨었잖아요. 예,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양쪽 다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행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알겠습니다. 여인님은 지금 한 5개월 되셨나요?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뭐 하신 일 좀 있으세요? 뭐 국회가 해서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저는 지난 4월 3일 참 아프게 가신 노회찬 의원님 빈자리에 참 많은 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셔서 국회에 가장 막차를 타고 입문을 좀 했습니다. 한 5개월 조금 지났는데 참 제가 국회 가서 볼 거 안 볼 거 다 봤습니다. 경험할 거 다 경험 다 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교육상임위원회를 맡고 있고 또 여성가족위원회 또 위원도 맡고 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도 맡고 있고 또 정의당 원내 대변인 역할도 함께 좀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직책도 맡아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5개월 동안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합의를 해도 가다가 덜컹거리다 서버리고 아마 하반기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도 그리 되지 않을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이제
노동조합이 없거나 굉장히 아프게 사시는 분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찾아오면서 정치란 게 이런 분들은 참 희망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분들 때문에 정치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들을 하면서 좀 각오를 다지기도 하는데 지금 추석 날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에 70년대 우리 전태일 열사께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산하를 해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대법 판결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곡기를 끊고 또 고공의 농성을 하고 좀 이러고 있습니다. 좀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런 좀 아픔들을 제대로 보듬지 못해서 참 마음이 좀 아프고 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 분 다 국회에 입문하셔가지고 그동안 이제 뭐 기간은 좀 세 분이 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이제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한번 국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대 국회에 대한 뭐 평가는 좀 다양한데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소고발로 얼룩진 최악의 식물 국회다 이런 이제 혹평도 이제 있는데요. 실제 통계를 보니까요. 국회 법안 통과율이 9월 9일 현재 기준에서 30.5% 수준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계류 법안만 하더라도 좀 15,000여 건에 좀 달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올해 본회의 처리 법안도 406건에 이제 그쳤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또 녹록지 않다 이제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세 분이 생각하시는 20대 국회 하면은 딱 떠오르는 뭐 키워드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지금 20대 국회에 대한 좀 혹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이번에는 김정호 의원님부터 한번. 예. 저는 1년 3개월 동안에 딱 떠오르는 우리 국회를 상징하는 그런 키워드는 보이콧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콧. 예.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국회는 그 입법이나 예산이나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게 이제 본연의 업무인데 제가 1년 3개월 동안 겪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내팽개치는 그런 보이콧으로 얼룩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민생 추경이 장기간 표류했습니다. 겨우 통과가 되었죠. 여기 우리 박한수 의원님 계십니다만 상대적으로 합리적이시라 더러 이제 얘기도 나눕니다. 그런데 당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은 민생 경제나 일자리 확대 등에 대해서 이렇게 긴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늘 그 본연의 업무를 좀 내팽개쳤다 이렇게 보였고요. 또 하나는 정치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뭐 저도 얼마 전에 정개특위 활동을 조금 했습니다만 이 특위 활동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많이 지연하고 보이콧을 했습니다. 겨우 이제 시한이 임박해서야 정개특위에서 이제 패스트트랙 안을 의결했는데요. 이것을 핑계 삼아서 국회 선진화법을 무시하고 뭐 심지어는 의원을 감금하고 몸싸움했고 결국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걸 핑계로 기화로 국회 활동을 거부하고 보이콧을 했죠. 최근에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책과 자질, 능력 등을 물론 도덕성도 살펴봐야 되겠죠. 이거 검증하라고 했는데 그거 증인 출석 여부로 지연하다가 아주 어렵사리 이제 기한을 넘겨서 청문회를 했는데 결국은 신상털기, 정치 공세로 일관하다가 청문 보고서도 채택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보이콧했죠. 예. 이렇게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제일 불신하는 집단으로 정치인이 국회가 그렇게 그 혹평을 받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짧은 국회의원 생활입니다만 참 부끄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보이콧 키워드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한수 의원님. 저는 뭐 오히려 여기 뭐 공격하러 나온 게 아니니까 정당 공격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야당은 야당이지만 정부 여당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했는가 그걸 묻고 싶은데요. 제가 20대 국회의 키워드는 국회의 실종, 정치의 실종, 여당의 실종 이 세 가지로 저는 특징 지어준다 생각합니다. 국회의 실종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국회가 없은 거예요. 국회가 무력화된 거예요. 누가 무력화시켰느냐? 여당과 청와대가 무력화시킨 겁니다. 지금 이번에 조국 장관 청문회 채택 안 됐죠? 청문 보고서. 그래도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역대 누구보다도 제일 22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대통령이 국회를 아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실종된 겁니다. 국회가 없는 겁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 탈원전 정책, 일자리 정책, 대북 정책 잘못하고 있는 거 야당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대통령은 오직 마이웨이로 가고 있잖아요. 국회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청와대가. 20대 국회에서는 국회는 없고 청와대와 촛불만 있는 거죠. 정치의 실종입니다. 나경원 대표가 원내대표 연설을 해도 거기서 청와대에 대한 조금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이 와 일어나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인지 청와대의 대표인지 모르겠어요. 여당이 실종됐다 이 이야기를 왜 하나 하면은 여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좀 바른 소리 하면은 수만 통의 그 문자를 받는다고 해요. 옛날에 그 탈원전 잘못됐다고 송영길 의원 이야기하니까 송영길 의원 얼마나 공격당했습니까? 이번에 청문회에서 금태섭 의원 조국 장관 후보자에게 바른 말 한번 해놔놓으니까 지금 온통 난립니다. 지금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는 뭐 민주당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국회 무력화, 청와대가 국회를 아예 무시한 것이고 국회가 실종된 것이죠. 정치도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면은 물밑에서 여당이 조금 양보하고 타협과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협치가 있습니까? 오직 여당은 민주당은 청와대 말만도 하고 청와대만 보고 가는 거죠. 야당에게 손을 내밀고 타협과 협상을 해야 정치가 존재하는 건데 아예 타협이 없어요. 아예 따라오느라 야당은 잔소리하지 말고 여당과 청와대를 따라오느라 이렇게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정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당이 여당의 역할을 합니까? 그런 상태에서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 저는 생각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수 의원님께서는 국회의 실종, 정치의 실종, 여당의 실종. 이제 본격적인 의제 쟁점 토론에 가기도 전에 벌써 토론이 치열해지고 있었는데요. 아니 우리 김 의원이 저한테 먼저 이렇게 자유한국당 사실 뭐 공격하니까. 이제 이 공격한 건 아니고 좀 보이콧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쨌든 현상을 방점은 다르지만 두 분 다 어쨌든 국회가 20대 국회가 어쨌든 자기 역할을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 부분은 뭐 서로 이렇게 이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억지로 이렇게 맞춰봅니다. 여 의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뭐 5개월 남짓 돼가지고 국회를 평가하는 게 사실 좀 부족하긴 한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기득권 양당 정치의 폐해를 초반부터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주제를 고민할 때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이 정치 해무감을 주는 좀 이야기는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제 스스로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우리 국민들을 물러본다면 물이라는 큰 힘을 가진 물을 본다면 우리 국회는 기름 전혀 물과 융합되지 못하는 막 그런 국회가 20대 국회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보면은 제가 탁 떠오른 사람들이 이제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그다음에 국회 개혁의 특수활동비 폐지를 참 주도했던 노회찬, 그다음에 우리 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야간에 혼자 작업하다가 벨트에 감겨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긴서 죽어간 우리 김용균, 그리고 취업 비리를 얼룩진 뭐 여러 사람 있지만 최근에 이제 김성태 의원님, 그리고 뭐 앞에 쭉 뭐 정치 실종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나경원 대표 이런 분들이 쭉 좀 키워드로 좀 생각이 났어요. 사람 인물로 보면은 좀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힘이 있을 때 국회는 움직였다는 겁니다.
촛불이 탄핵이 그랬고 또 우리 김용균 청년이 그렇게 아프게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생기고 나서 맨 처음으로 전면 개정을 사실상 국민의 힘으로 이뤄냈는데 그것도 부족한 거는 사실상 좀 많습니다. 그런 아쉬운 것은 그 촛불의 염원, 그 촛불이 있었던 그 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모든 정당 대표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진단할 때 불평등 사회라고 다 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 이후에 있었는가? 아까 뭐 잠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18번 국회 보이콧하면서 그때부터 국회 정상적으로 거의 움직이지 좀 않았습니다. 개혁이 실종 좀 된 거죠. 특히 이제 특권이 이 대물림되는 기득권은 점점점 강화되고 뭐 정치 개혁이나 또 사법 개혁, 또 권력 집단의 개혁 이런 불평등을 해소할 또 경제 민주화 등등 사실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남은 이 몇 개월이라도 하다못해 정치개혁, 사법개혁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박완수 의원님께서 정치 실종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일단 진단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탄핵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이 가파른 대치와 정치가 이렇게 혼돈에 더 빠지게 되었다. 실종으로까지 치달았다라고 보고요. 또 우리 여인국 그 의원님께서는 양대 기득권 정당의 그런 마치 이전 투구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무슨 기득권이 있는가 오히려 촛불 민심에 부응해서 더더욱 개혁을 다그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국회의 입법 지형이 개혁 입법이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무슨 기득권을 누리고 타협을 보는 게 아니고 뭐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발목을 잡아서 전혀 심의나 의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득권 정당이라고 싸잡아 매도하는 거는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치는 30초. 정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주고받는 그렇죠. 것이죠. 예. 정부 여당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가겠다. 이러면 정치가 실종되는 거죠.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역사적인 평가에 맡기는 것이고 정부의 여당이 특히 청와대가 처음에 출발할 때 적폐 세력과 촛불 세력으로 구분해서 국민을 통합해야 될 정부가 청와대가 오히려 촛불 세력과 적폐 세력 구분했죠. 그다음에 3.1절 날 빨갱이와 또 친일파를 구분했죠. 5.18 때 뭐 독재 세력의 후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편가르기 하고 심지어 청와대 그 민원 게시판, 청원 게시판 청와대가 국민을 편가르기 해서 싸움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청와대가 또 여당이 통합하고 야당을 손을 내밀 때는 내밀고 또 하나는 주고 두 개는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정치인데 너무 여당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예. 제가 아까 기득권 양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힘을 가진 게 집권 여당이고 그다음에 제1야당입니다. 그런 점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우리 9월 2일 날 정기국회 개원식 날 우리 국회의장님이 여러 말씀들을 많이 좀 하셨습니다. 여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아픈 질책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못 해왔다. 그 야당은 너무 자기 주장만 하고 뭐 이랬다 하는 이런 비판을 좀 했기 때문에 정치가 실종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 모두가 좀 성찰해봐야 된다는 좀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쟁점인데 아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경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자, 김정우 의원님부터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지금 예. 이상기후로 지구촌의 재해가 아주 심합니다. 화석 연료 고갈도 대비해야 되고 온난화 낮추고 환경 부담 줄이기 위한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러시아의 체르노빌 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보듯이 원전은 값싼 원전 전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에너지입니다. 탈원전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수명을 다한 것은 빨리 그 가동 연장을 중단하고 해체를 해야 되지만 지금 새로운 원전 건설은 뭐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경남에는 원전이 다행히 없습니다. 다만 원전의 핵심 부품 기업이 있죠. 뭐 두산중공을 비롯해서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기업의 미래가 어둡고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벌고 기존의 원전 관련 기업들의 사업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한수 의원님. 예.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탈원전의 그 경제 비용이 약 9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7조 원에서 9조에서 4조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단기 순이익도 원래 200억 흑자에서 지금 7천억 적자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한 20여 명이 저희 방에 왔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이 두산중공업의 협력업체로서 수십억 들여가지고 기계 사놨는데 이게 중단되는 바람에 그냥 5천만 원짜리 고물이 됐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요구가 뭐냐면은 최소한 탈원전 정책을 하더라 해도 정부가 한울 3, 4호기만이라도 해달라. 그래서 다음에 원전 수주를 해외에서 받을 때까지 그 공백 기간이라도 메꾸게 해달라. 공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은 도대체 어느 정부가 잘 나가는 기업을 지원해 주지 못할 망정 잘 나가는 기업을 이렇게 문을 닫게 만드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이 우리 지역의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한국전력부터 지금 탈원전 때문에 이때까지 5조 6조씩 1년에 흑자를 보다가 이번에 1조 2천억 적자를 받지 않습니까? 정부가 물론 원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재난 가능성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가야 되는 것이지 산업의 정책적인 면에서 이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정부가 이걸 가로막고 나서서 이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거 이건 저는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 이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분노 섞인 이야기들을 저는 매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전 주기기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 그 관련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뭐 술집에 가나 식당에 가나 뭐 찻집에 가나 또 거리에서 길가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그분들은 당장 고용 불안 또 미래의 삶이 불안한 이런 거기 때문에 저 정부에서는 이런 현실적 이야기를 좀 아픈 이야기들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된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 박한수 의원님 말씀하신 신한울 3, 4호기 또는 탈원전 정책 폐기가 가능한가? 이미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바로 들어서자마자 전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쭉 거쳤고 헌법 88조, 전기사업법 25조, 또 에너지법 4조, 상법 393조 등등에 의해서 합법적 절차로 이제 더 이상 원전은 짓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자꾸 이제 참 안타깝지만 자꾸 원전을 그 신한울 3, 4호기라도 짓자 또는 탈원전 정책 폐기하자 막 이런 주장은 오히려 좀 정치 공세성으로 좀 들릴 수도 있고 오히려 그분 당사자들에게는 희망 고문이 좀 될 수 있다. 막 그런 점에서 제가 세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은 두산중공업이 신한울 3, 4호기를 자기들이 건설할 거라고 미리 주기기를 제작을 했습니다. 두산중공업 측에서는 거기에 들어간 돈이 한 5천억 정도 된다. 매몰 비용이 된다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기책사유가 어디에 있든 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심각하게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좀 겪고 있는 것은 이 정부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뭔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고 우리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에 대해서도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에 전 세계 시장의 원전 해체 산업이 전체 한 68%가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이것도 약 한 55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원전 산업, 해체 산업에 우리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원전
주기기를 제작해왔던 이런 업체들이 주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되고 또 대체 산업인 가스 발전이라든지 또는 그 풍력 발전 이 좀 에너지 기업으로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전략적 지원이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에 좀 되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해 신공항 문제인데요. 이거 뭐 언제 오래된 아주 논란이 있었던 주제이고 또 예민한 주제인데요. 그런 점에서도 토론 경람에서도 한 2차례 정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오늘 3분의 국회의원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김해 신공항에 대한 또 각 정당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신공항 검증 문제가 총리실로 이관이 돼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김정은 의원님이 잘 아실 텐데요. 먼저 좀 현재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김해 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이 적정하냐,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총리실로 이관한 것이죠. 검증 방법은 기본적으로 같이 의논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한 걸 가지고 총리실로 이제 넘겼는데 내용인즉슨 이견에 대해서만 국한에서 기술 평가로 한다 하니까 그걸로 동남권 관문공항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총리께서 이 국내 전문가의 풀이 좁아서 적어서 각기 이제 제척을 하고 나면 이게 공정성, 객관성 담보가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외국의 전문가 혹은 전문기관에 좀 주로 맡길 생각이다. 이렇게 국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전문가로 하게 되면 제가 겪어본 바로는 국내 전문가가 적고 대부분 국토부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특히 우리 불경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에서 미지수가 있다. 그러니 검증위원회 구성도 총리께서 답변한 대로 게다가 이게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국방부나 환경부가 좀 더 추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그거를 총리께서 종합적으로 이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쟁점만 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해 주십사. 이렇게 이제 의견을 냈고 지난 예결특위 종합 질의에서도 제가 총리께 질문했더니 대체로 그런 부분에 수긍을 하시고 앞으로 17일 날 다시 한번 대구 경북도 의견을 냈고 저희도 의견을 냈고 그래서 국토부와 함께 총리실 주재로 이런 검증 계획을 서로 입장을 털어놓고 이견을 좁히고 합의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좀 더 일정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무총리실로 이관된 이후에 검증위 구성부터 좀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7개월 뒤엔 또 총선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박한수 의원? 이게 지역의 오랜 참 과제였던 건데. 김해 신공항은 우리 김정우 의원이 참 열정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왔는데. 그래서 많이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지만 저는 생각할 때 이번에 그 총리실 재검증하겠다는 것은 이 내년 총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총선과 상관없습니다. 이게 10년 갈등 끝에 5개 단체장이 합의하고 또 그 외국의 용료를 거쳐서 기본 계획 마련해서 김해 신공항으로 결론이 난 거거든요. 이게 수십조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동안에 끊임없이 이 정부 들어와서도 김현미 장관이 원래 김해 시공공항 처음 정부 결정한 대로 계속 가겠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총선 1년 앞두고 이게 총리실로 다시 가져가서 재검증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도 맞지 않고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김해 신공항 기본 계획을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주로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걸 다시 신공항으로 또 10년 갈등을 또 시작하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지금 김해 공항뿐만 아니라 제주공항 짓겠다, 대구공항 짓겠다, 새만금 공항 짓겠다는 공항이 전국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거는 정부가 이제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고
정말 경제적인 논리 또 수조가 들어가는 수십조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의 논리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저는 이게 이 정치색을 빼고 이 문제를 좀 바라보려고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김해 신공항이 만약에 내년 총선용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성격 규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저도 이제 이 주제를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우선은 우리 김해 시민들 가장 안전 문제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 하는 것. 이게 지금 보면 할주로 길이라든지 또그 앞에 산 2개 있죠. 네. 예, 뭐 이 비행기 충돌 가능성이라 이런 계속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안정성 문제가 제대로 좀 검증이 돼야 되고 특히 소음 문제. 이제 바로 주민들이 직접 피해갔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이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하는데 이제 이 군사공항이 있습니다. 야간 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이 되겠는가? 그럼 예를 들면은 군사공항을 옮겼어라도 뭔가 관문 24시간 운항되는 공항으로 좀 만들 어떤 비전과 전략이 있는 건지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분명치가 좀 않은 지점이 있고 이 문제를 또다시 만약에 어떤 다른 방향으로 틀면은 이전보다 더 큰 아마 각 지역 간 갈등이 또 좀 생기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점에서 저는 좀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뭐 참 민감한 문제이고 해서요. 기회가 되면 김해신공항 문제는 또 이후에 또 쟁점이 생기면 한 번 더 토론할 기회가 좀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지금 한 7분 정도 남아가지고요. 마지막 주제로.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되니까 수십조는 아니고 지금 6조 9,900억 현재. 아니 새로 신설을 하면은 먼저 공항을 새로 짓게 되면은 관문공항을 새로 짓게 되면 수십조 들어갑니다. 아니, 안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이미 지금 나와 보완하는 거, 있는 김해 공항 보완하는 것만 해도 아, 6조가 들어가는 거 6조 아닙니까? 9,900억이고 지금 가덕도의 경우는 지난번에 다 7조 4,300억으로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7조 가지고 제가 인천공항 사장을 했는데요. 예. 인천공항 3단계 사업 하나만 해도 5조 6조 그거는 들어갑니다. 3단계 엄청 캐파를 키운 거 아닙니까? 바다 알겠습니다. 매립 해가지고 하는데 그 수십조 들어갑니다. 일단 수십조라고 하는 건 너무 과대 포장이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맙니다. 마지막 쟁점 넘어가겠는데요. 사실 내년 총선과도 상당히 이제 연관되는 주제이기도 하고 지금 양 국회의원 서로 고소고발로 지금 이제 검찰로 넘어간 이제 사안의 원인이 됐던 이 선거법 개정 패스트 트랙과 관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각 의원님의 간단한 입장과 어쨌든 이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이제 내년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준연동형 이제 비례대표제인데 내년 총선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이렇게 좀 두 가지를 묶어서 좀 한 8분, 7분 정도 남았으니까 1분여 정도로 이렇게 짧게 아니, 두 한번. 가지를 묶어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대한 간단한 입장과 내년 총선 전망 이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우선 정치개혁 과제는 뭐 이게 이번 20대 국회에서의 과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오래된 뭐 그런 좀 과제입니다. 그동안 지역주의가 좀 득세를 하고 또 집권당과 제1야당 이런 좀 기득권 양당 체제로 사실상 고착화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국회에 정치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번에 도입하는 건데 이번에는 뭐 100% 연동형이 아니라 준연동형입니다. 예. 국회 의석 300석 중에 225석 지역구 75석 비례 예, 준연동형이고 이제는 권역별 명부 작성을 해서 뭔가 이제는 예를 영남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민주당이 뭐 당선될 수 있는 뭐 이런 여건들을 더욱더 확대하는 또 호남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당선될 수 있는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아깝게 표한 석패율제 도입. 왜냐하면 이 사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전 19대 때입니까? 그때 경남에서 자유한국당이 얻은 그 사람한테 투표한 건 49%입니다. 근데 실제 의석은 94%를 차지했거든요. 뭐 이만큼 불일치가 좀 생기기 때문에 석패율제 도입을 좀 하고 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제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국회에 좀 반영되는 그래서 이제는 좀 다양한 국민들의 뜻이 좀 다당제로
이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뭐 그런 점에서 저희 정의당은 요 제도 하에서 선거가 좀 치러질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내년 총선은 저희들은 뭐 이 공화국 정치 구도 뭐라 합니까 이 좀 유불리 이런 문제보다도 촛불의 정신이었던 정말 대한민국 사회 기득권을 타파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기에 주된 어떤 과제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이제는 그 비례정당, 소수정당의 한계를 넘어서 저 유력정당, 대안정당으로서 발돋움하겠다. 예. 이런 좀 원대한 포부를 사실 좀 가지고 있습니다. 몇 석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제 독자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우리 박한수 의원님 들으시면 좀 서운하겠지만 제1야당으로 도약하겠다는 야무진 포부까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박한수 의원님. 양당 제도도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뜻이고 제가 선거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원래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잖아요. 그 선거를 치르는 룰을 선거법입니다. 룰. 우리가 게임을 하고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모여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게 선거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선거법은 그 게임의 룰을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선거법에 대한 협의는 모두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이렇게 그 일부 야당하고 여당이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고 특히 제가 정의당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그 조국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상정 대표가 비판을 많이 하다가 8월 29일 날 정계특위에서 이거 연동 비례대표제 통과시키고 나서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이게 과연 이 정의당이 정의로운 당인지 저는 한번 평가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벌써 국회의원 증가시키자는 이야기가 양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하고 이 필연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증가시킵니다. 국회의원 증가시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입장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국회의원을 필연적으로 숫자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된 동기가 원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요즘 국회 운영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수당이 아니다 보니까 그 국회 운영은 다수당의 원리로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는 다수당의 원리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안 하겠다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일부 그 당에서 국회를 장악하겠다. 그런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고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PK 지역이 내년 선거의 격전지입니다. 전략 지역입니다. 내년 선거의 가장 핵심 의제는 뭐냐 하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거의 절반이 이미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문재인 정권이 시작해서 경제를 살렸는지, 민생을 살렸는지, 또 외교적으로 우리 국가가 튼튼하고 안보가 좋아졌는지, 또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됐는지, 그런 데 대한 국민의 심판, 이것이 내년 선거의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예.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불경이 40석입니다. 총 의석이. 그중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저희들이 27석이거든요. 그 27석은 저희들이 최소한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실관계 두 가지만 좀 반론을 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어떤 합의를 안 지켰습니까? 소선거구제 어떤 합의를 안 지킨 이야기해 주세요. 소선거구제 체제가 정착된 건 아까 이제 이 선거 룰은 전부 합의를 통해서 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불행하게도 현재 이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게 1988년도 우리 지금 장제원 그 부산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 그 아버지가 부의장으로 있을 때 그 부의장이 그 사회를 보면서 날치기 통과했던 이게 골간이 지금 이 현재 지금 선거 제도인 비례대표제를 빼고는 막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이렇게 불평등한 구조를 만든 거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영국 의원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해 준 적이 없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김정호 의원님. 네. 국민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선거법 개정, 정치개혁은 지금까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지역주의를 더 확대 강화시켰고 또 사표를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국회 구성, 이게 이번에는 적어도 촛불 이후에 국민들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그런 국회를 구성해라. 민심 그대로 좀 대변해라. 이게 간절한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법 개정, 정치개혁의 요체에 담긴 국민들의 그 요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 이제 법사위로 이제 올라갔을 뿐입니다. 법사위 그 90일 동안에 정치 협상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저 자유한국당은 아예 거부했습니다. 아예 지연시키고 그런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이콧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법사위 90일 동안에 충분히 그 법사위원회에서도 정치 협의를 하시고 또 지도부 간에도 협상을 해서 지금 선거법 개정에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좀 부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판하시는데 한국당이 내놓은 안을 보면 소선거구제로 전부를 다 하고 10%를 줄이지만 비례대표는 아예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우리가 지적해왔던 지역주의를 더 강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역 간에 그런 주민들의 그 표를 훨씬 더 사장시킵니다. 이런 걸 적폐로 생각하는데요. 이 정치 적폐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기득권에 연연해서 현재대로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냐.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주당은 이게 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기대, 민심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라는 요구에 저희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받아들였습니다. 불리하지만. 이 점을 조금 예, 알겠습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10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알아요. 저도 근거 정말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 많이 하시라. 발언 때 그 조금 이렇게 첨언들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발언 줍니까? 예, 예, 그때 예. 하겠습니다. 예. 그 어쨌든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좀 확연히 의견이 좀 아니 제가 한 자유한국당하고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민의 뜻에 따른다 하면서 국민이 뽑는 국회의원 수는 줄이고 정당이 뽑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겠다. 이게 국민의 뜻입니까? 국민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 수는 줄이고 정당이 추천하는 비례대표를 늘리겠다. 이게 국민의 뜻이냐고? 그럼 비례대표는 직접 안 뽑습니까? 예, 정당 알겠습니다. 정당을 예. 뽑지 않습니다. 그거 뽑는 겁니다. 자, 그것도 직접 뽑는 거. 어쨌든 이게 지금 의견 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불꽃이 피네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의견이 확연히 나눠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총선 시계는 좀 돌아가고 있고 이 부분이 앞으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아까 이제 부족했던 부분 좀 언급을 하셔도 됩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의원님부터. 총선이 정말 이제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민의의 엄중한 심판이 저희를 옥죄이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집권 여당은 국민들의 촛불 민심에 부응해서 사법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전반에 걸쳐서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더 다그치는 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일부 야당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남은 어디보다도 가장 중요한 내년 총선의 전략적인 요충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더 분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성원을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한수 의원님.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청와대가 야당 인정해야 되고 국회 인정해야 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청와대가 독주하는 청와대만 보이는 대한민국, 이 옳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부터라도 청와대에서 정말 국회를 활성화시키고 야당의 협치를 요구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와대가 두 번째는 분열의 정치, 민주당이 청와대가 분열의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국민을 팽가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론을 통합해서 나라 발전을 깨야죠. 저는 그걸 요구하고 싶고 우리
이 경남의 도민 여러분, 요즘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힘내시고 오늘 즐거운 명절입니다. 추석 가족과 함께 즐거운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행국 의원님.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아베 정권의 그 수출 규제에 맞서가지고 온 나라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넘어서자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한 달 넘게 지금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국 내전을 치르고 있는데 참 걱정되는 것은 이런 국가적 국민적 과제가 좀 실종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신분이 세습되는 불평등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현재 조국 내전의 가장 전면에 서 있는 자유한국당이 바로 한국 사회의 기득권 타파 문제, 불평등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점이 참 너무나 좀 안타깝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권력층 구석구석에 기득권이 또 뿌리를 내리고 좀 있고 불평등 문제로 인해서 우리 노동, 우리의 삶이 저 구석구석에 병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한 발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의당은 그 일에 지금까지도 온 힘을 좀 집중을 해왔고 앞으로도 일에 집중하면서 이제 이런 것을 제대로 뒷받침할 정치개혁 또 사법개혁에 그걸 반드시 이루겠는데 노력하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경남 지역이 참 많이 힘듭니다. 우리 노동자들 또 자영업자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온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처럼 참 힘든 과정에서 좀 맞이하는 추석 명절 우리 가족들하고 행복하고 좀 안전한 명절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긴 토론에 임해주신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의 비유가 됩니다. 사건과 이슈에 따라 민심은 요동치고 흔들리는 민심은 정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선 국민이 바로 서야 합니다. 국민에 의한 바른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방송 토론 경남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토론 경남 채널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